남편이 양복을 입고 있었다. 아침 9시. 거실 거울 앞에서 넥타이를 매는 그의 손이 익숙했다. 나는 부엌에서 커피를 내리며 물었다. 몇 시에 출발하면 돼? 남편은 넥타이 매듭을 고쳐 잡으며 대답했다. 당신은 안 와도 돼. 나는 커피 잔을 들고 거실로 나왔다. 뭐, 결혼식 당신은 안 가도 돼. 남편은 여전히 거울만 보고 있었다. 내 얼굴을 보지 않았다. 무슨 말이야? 수진이 결혼식인데. 알아. 근데 당신은 안 와도 돼. 그 말이 전부였다. 이유도 설명도 없었다. 남편은 양복 재킷을 입고 지갑을 챙기고 차 키를 들었다. 나는 그 자리에 서서 남편을 봤다. 그는 한 번도 나를 돌아보지 않았다. 현관문이 닫혔다. 나는 그제야 알았다. 내가 이 집에서, 이 가족에서 진짜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박민준을 만난 건 4년 전이었다. 나는 당시 56이었고 민준은 62이었다. 남편을 병으로 잃은 지 3년째, 민준은 아내를 교통사고로 잃은 지 5년째였다. 우리는 북한산 등산 동호회에서 만났다. 처음에는 같은 조에 배정돼서 가끔 인사하는 정도였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그게 전부였다. 하지만 산을 오르내리며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나누게 됐다. 등산로 중간쯤 숨이 차서 쉬고 있을 때 민준이 물을 건넸다. 드세요. 아, 고맙습니다. 제 것도 있는데. 괜찮습니다. 저는 많이 가져왔어요. 그의 배려가 자연스러웠다. 강요하지 않았고 과하지 않았다. 딱 필요한 만큼. 하산길에는 민준이 천천히 내 보폭에 맞춰 걸었다. 나는 무릎이 좋지 않아서 내려갈 때 더딘 편이었다. 다른 사람들은 먼저 내려가곤 했다. 하지만 민준은 옆에서 함께 걸었다. 천천히 가셔도 돼요. 저도 무릎이 안 좋아서 천천히 가는 게 편해요. 거짓말이었다. 민준은 건강했다. 하지만 나를 배려하는 거짓말이었다. 산을 타고 내려오면 우리는 입구 막걸리 집에 들렀다. 동호회 사람들 5~6명이 함께 앉아 파전을 먹고 막걸리를 마셨다. 민주는 말이 많지 않았다. 조용히 앉아서 다른 사람들 이야기를 들었다. 가끔 웃었다. 편안한 웃음이었다. 나도 그랬다. 말하기보다는 듣는 편이었다. 남편을 잃고 나서 말이 줄었다. 할 이야기가 없었다. 6개월쯤 지났을 때 민준이 조심스럽게 제안했다. 하산 후 막걸리 집에서였다. 다른 사람들이 다 가고 우리 둘만 남았을 때 괜찮으시다면 저녁 한번 같이 하실래요? 나는 놀라서 그를 봤다. 저녁이요? 네. 부담스러우시면 괜찮습니다. 그냥 혼자 사시는 것 힘드시죠? 저도 그래요. 같이 있으면 조금 덜 외로울 것 같아서요. 나는 잠시 생각했다. 56. 남편을 잃고 혼자 사는 여자. 아들은 서울에서 직장 다니며 자취했다. 한 달에 한 번 보면 다행이었다. 나는 매일 혼자 밥을 먹고 혼자 텔레비전을 보고 혼자 잠들었다. 외로웠다. 말할 수 없이 외로웠다. 좋아요. 같이 먹어요. 우리는 천천히 만났다. 일주일에 한 번 저녁 식사를 했다. 동네 한식당에서 백반을 먹거나 칼국수집에서 국수를 먹었다. 비싼 곳에 가지 않았다. 우리 나이에 어울리는 편한 곳에 갔다. 식사하며 이야기를 나눴다. 민주는 죽은 아내 이야기를 했다. 착한 사람이었어요. 30년을 살았는데 한 번도 큰 소리 낸 적이 없어요. 나도 죽은 남편 이야기를 했다. 성실한 사람이었어요. 회사에서 인정받았고 집에서도 좋은 아버지였어요. 너무 일찍 떠나서 말끝을 흐렸다. 민주는 고개를 끄덕였다. 힘드셨겠어요.
당신도 힘드셨을 거예요. 우리는 서로의 고통을 이해했다. 설명하지 않아도 알았다. 혼자 남겨진다는 게 얼마나 힘든지. 1년쯤 만났을 때 민준이 청혼했다. 한강 산책로를 걷고 있을 때였다. 해가 지고 있었다. 민준이 걸음을 멈추고 나를 봤다. 저랑 같이 사시겠어요? 외롭게 늙고 싶지 않아요. 당신과 함께 늙고 싶어요. 나는 그의 눈을 봤다. 진지했다. 진심이었다. 나도 그랬다. 혼자 늙는 게 두려웠다. 밤마다 빈 침대에 누워 천장을 보는 게 견디기 힘들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옆에 아무도 없는 게 너무 쓸쓸했다. 네, 같이 살아요. 민주는 내 손을 잡았다. 따뜻했다. 오랜만에 느끼는 온기였다. 우리는 석 달 후에 결혼식을 올렸다. 간소하게 호텔 소연회장에서 하객은 50명 정도였다. 민준의 딸 수진과 아들 민수, 내 아들 재훈, 그리고 친구들 몇 명. 줄에는 민준의 대학 선배가 섰다. 황혼에 만난 두 분의 인연을 축복합니다. 주례사를 듣는데 눈물이 났다.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게 감사했다. 수지는 당시 36이었다. 미혼이었다. 결혼식 내내 표정이 어두웠다. 축하한다는 말도 없었다. 형식적으로 악수만 하고는 동생 민수에게 갔다. 민수는 32이었고 결혼해서 아이가 둘 있었다. 민수가 다가와 인사했다. 어머니, 아버지 잘 부탁드립니다. 짧고 정중했다. 내 아들 재훈은 30이었다. 미혼이었다. 재훈이 민준에게 정중하게 허리를 숙였다. 어머니 잘 부탁드립니다. 민준도 고개를 숙이며 답했다. 잘 모시겠습니다. 나는 두 사람이 악수하는 모습을 보며 안도했다. 아들이 축복해주는 것 같았다. 신혼여행은 제주도로 3박 4일 다녀왔다. 우리 나이에 신혼여행이라는 게 어색했지만 그래도 좋았다. 바다를 보며 걸었다. 바다가 참 넓네요. 내가 말했다. 우리 인생도 이제 넓어질 거예요. 민준이 대답했다. 손을 잡고 걸었다. 파도 소리가 들렸다. 평화로웠다. 호텔 방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민준이 말했다. 행복하게 살아요. 우리 서로 과거는 존중하고 미래는 함께 만들어가요. 당신도 전 남편 생각하고 싶을 때 하세요. 저도 전 아내 생각할 거예요. 그게 자연스러운 거잖아요. 대신 우리 둘이 새로운 가족을 만들어요. 나는 그 말을 믿었다. 과거는 존중한다. 서로 죽은 배우자를 잊으라고 강요하지 않는다. 하지만 우리 둘이 새로운 가족을 만든다. 나는 그게 가능하다고 생각했다. 민준과 나 그리고 우리의 자식들. 비록 따로 살고 있지만 명절에는 모이고 가끔 연락하고 서로를 가족으로 대하는 것. 그게 재혼 가정의 바람직한 모습이라고 생각했다. 결혼 후 나는 민준의 집으로 이사했다. 서울 강남에 있는 35평 아파트였다. 민준이 제안했다. 우리 집이 더 크고 위치도 좋으니까 여기서 살아요. 당신 집은 아들한테 주든지 팔든지 하세요. 나는 동의했다. 재훈이는 이미 자취하고 있었고 내 집은 낡았다. 민준네 집이 더 좋았다. 짐을 정리하며 민준이 말했다. 이제 우리 집이에요. 편하게 지내세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 집. 나는 정말로 그렇게 믿었다. 이곳이 내 집이 될 거라고. 민준과 함께 늙어갈 곳이라고. 수진이와 민수도 이곳을 우리 집이라고 부르게 될 거라고. 하지만 나는 몰랐다. 집은 공간만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것을. 그 안에 사는 사람들이 서로를 가족으로 받아들여야 진짜 집이 된다는 것을. 그리고 어떤 사람은 절대로 나를 가족으로 받아들이지 않을 거라는 것을. 나는 그걸 곧
뼈저리게 깨닫게 될 것이었다. 결혼 후 첫 명절은 추석이었다. 민준의 자식들과 함께 보내기로 했다. 나는 새벽 5시에 일어났다. 차례 음식을 준비해야 했다. 민준의 부모님 차례였다. 나는 한 번도 만난 적 없는 시부모님이었다. 하지만 며느리가 된 이상 정성을 다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전을 부쳤다. 동그랑땡, 동태전, 호박전, 버섯전. 기름이 튀었다. 손등에 기름이 튀어 빨갛게 부풀어 올랐다. 아팠지만 참았다. 나물을 무쳤다. 시금치, 도라지, 고사리, 콩나물. 민준 어머니가 좋아하셨다는 나물들이었다. 민준이 전날 알려줬다. 어머니는 나물을 좋아하셨어요. 간은 싱겁게 하시고요. 나는 간을 조심스럽게 맞췄다. 맛을 보고 또 봤다. 과일을 깎았다. 사과, 배, 감. 칼질이 익숙하지 않았다. 민준네 칼은 내 칼과 달랐다. 손가락을 베었다. 피가 났다. 휴지로 감싸고 계속 깎았다. 7시쯤 민준이 일어났다. 거실에서 차례상을 차렸다. 수고하네요. 짧게 말했다. 나는 웃으며 대답했다. 괜찮아요. 당연한 거죠. 제 시부모님이시잖아요. 민준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냥 상을 차렸다. 나는 부엌으로 돌아가 국을 끓였다. 소고기 묵국. 민준이 어머니가 좋아하셨다는 국이었다. 국물이 끓어오를 때까지 계속 저어야 했다. 팔이 아팠다. 하지만 멈추지 않았다. 첫 명절이었다. 잘해야 했다. 오전 10시쯤 민수 가족이 도착했다. 초인종이 울렸다. 민준이 문을 열었다. 왔구나. 반가운 목소리였다. 나는 앞치마를 벗고 현관으로 나갔다. 어서 오세요. 민수는 가볍게 고개를 숙였다. 안녕하세요. 며느리도 인사했다. 안녕하세요. 하지만 눈빛은 나를 훑어보는 느낌이었다. 품평하는 눈빛. 손주들이 뛰어들어왔다. 6살, 4살. 할아버지. 민준에게 달려갔다. 민준은 무릎을 꿇고 아이들을 안아줬다. 우리 강민이, 서연이. 컸네. 아이들이 깔깔 웃었다. 나는 옆에 서서 지켜봤다. 강민이가 나를 보더니 민준 뒤로 숨었다. 저 아줌마 누구야? 아이가 물었다. 민준이 대답했다. 할아버지 새할머니야. 새할머니? 강민이가 고개를 갸우뚱했다. 할머니는 하늘나라 갔잖아. 응. 그래서 새할머니가 오신 거야. 강민이는 나를 빤히 쳐다봤다. 호기심 반, 경계 반. 안녕. 내가 웃으며 인사했다. 강민이는 대답하지 않고 다시 민준 뒤로 숨었다. 11시쯤 수진이 왔다. 혼자였다. 수진은 현관에 들어서자마자 나를 지나쳐 민준에게 갔다. 아빠. 차갑고 짧은 인사였다. 민준은 딸을 반갑게 맞았다. 왔구나. 밥 먹었어? 아니요. 여기서 먹으려고요. 수진은 나를 쳐다보지도 않았다. 인사도 없었다. 마치 내가 투명 인간인 것처럼. 차례를 지냈다. 민준이 주도하고 민수와 수진이 따랐다. 나는 뒤에서 지켜봤다. 내가 절을 해야 하는지 말아야 하는지 몰랐다. 민준은 아무 말도 안 했다. 나는 그냥 서서 봤다. 3년 전 남편과 함께 지내던 차례가 생각났다. 그때는 내가 주인이었다. 지금은 구경꾼이었다. 차례가 끝나고 상을 물렸다. 민준이 말했다. 수고했어요. 짧은 한마디였다. 나는 상을 들고 부엌으로 갔다. 혼자 음식을 정리했다. 거실에서는 웃음소리가 났다. 민준과 자식들이 이야기하고 있었다. 나는 그 소리를 들으며 설거지를 시작했다. 점심을 차렸다. 식탁에 음식을 가득 놓았다.
전, 나물, 갈비찜, 잡채. 며칠 전부터 준비한 음식들이었다. 모두 식탁에 앉았다. 민준, 민수 가족, 수진, 그리고 나. 식탁은 조용했다. 민준과 민수가 가끔 이야기했다. 회사는 어때? 바빠요. 요즘 프로젝트가 많아서요. 힘들겠네. 수지는 조카들 밥을 떠주느라 바빴다. 강민아, 이것도 먹어봐. 싫어요. 맛있어. 한 입만. 강민이가 마지못해 먹었다. 며느리는 남편과 작은 목소리로 이야기했다. 나는 밥만 먹었다. 입맛이 없었다. 내가 만든 음식인데 맛이 없었다. 이거 누가 만들었어요? 며느리가 물었다. 민준이 대답했다. 내 어머니가 만들었어. 아, 네. 며느리는 더 이상 묻지 않았다. 맛있다는 말도 없었다. 수진도 마찬가지였다. 묵묵히 먹을 뿐이었다. 칭찬은커녕 눈길 한 번 주지 않았다. 식사 후 민수 가족은 민수 장인 집에 간다며 먼저 일어났다. 아버지, 저희 먼저 갈게요. 그래. 조심히 가. 민준이 현관까지 배웅했다. 며느리가 나를 힐끗 보더니 말했다. 수고하셨어요. 형식적인 인사였다. 따뜻함이 없었다. 네. 조심히 가세요. 나도 형식적으로 대답했다. 수지는 거실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켰다. 나는 설거지를 시작했다. 그릇이 산더미였다. 전 접시, 국그릇, 밥그릇, 나물 접시, 찌개 냄비. 손이 거칠어진 게 느껴졌다. 세제 냄새가 코를 찔렀다. 허리가 아팠다. 하지만 계속했다. 거실에서는 민준과 수진이 이야기하고 있었다. 요즘 회사는 어때? 민준의 목소리였다. 괜찮아요. 승진 준비하고 있어요. 그래, 잘 됐다. 우리 딸 자랑스러워. 웃음소리가 들렸다. 따뜻한 대화였다. 아버지와 딸의 대화. 나는 그 대화에 낄 수 없었다. 나는 부엌에서 설거지하는 사람이었다. 1시간쯤 지나서 설거지를 끝냈다. 손이 빨갛게 부르튼 것 같았다. 거실로 갔다. 수진이 일어나며 말했다. 아빠, 저 갈게요. 벌써? 좀 더 이따 가지. 친구 만나기로 했어요. 수진은 가방을 들고 현관으로 갔다. 나를 지나치면서도 인사가 없었다. 눈도 마주치지 않았다. 민준이 배웅하러 나갔다. 문 밖에서 목소리가 들렸다. 조심히 가. 다음에 또 와. 네. 아빠도 건강하세요. 다정한 목소리였다. 문이 닫혔다. 민준이 돌아왔다. 나는 소파에 앉아 있었다. 수진이, 나한테 왜 저래요? 조심스럽게 물었다. 민준은 소파에 앉으며 대답했다. 아니에요. 원래 말이 없어요. 근데 인사도 안 하던데요. 저만 보면 그냥 지나가요. 그냥 좀 어색한가 봐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얼마나 필요한 건데요? 벌써 3개월 됐는데. 좀 더 기다려봐요. 금방 풀릴 거예요. 나는 더 묻지 않았다. 민준이 딸을 감싸는 게 당연했다. 나도 내 아들이라면 그랬을 것이다. 하지만 가슴 한구석이 답답했다. 내가 새벽부터 준비한 음식, 베인 손가락, 거칠어진 손, 아픈 허리. 수지는 그 모든 걸 못 본 척했다. 아니, 보고도 모른 척했다. 제가 수진이한테 잘못한 게 있나요? 내가 물었다. 없어요. 당신 잘못 없어요. 그럼 왜 저렇게 차가워요? 엄마 생각나서 그래요. 엄마 돌아가신 지 얼마 안 됐잖아요. 5년이 지났다. 5년이 얼마 안 된 시간인가. 하지만 나는 더 말하지 않았다. 그날 밤 나는 잠을 잘 수 없었다. 옆에서 민주는 편하게 자고 있었다. 코를 골았다. 나는 천장을 보며 생각했다.
오늘 명절이 어땠는지. 나는 온종일 일했다. 음식 만들고 상 차리고 설거지했다. 하지만 가족 같지 않았다. 나는 일하는 사람이었다. 가족이 아니라 가정부 같았다. 수진의 차가운 태도가 계속 생각났다. 인사도 없이 지나치는 모습, 나를 투명인간 보듯 하는 눈빛, 내가 만든 음식을 먹으면서도 한마디 없던 모습. 나는 뭘 잘못한 걸까? 왜 나는 이렇게 대접받는 걸까? 아니, 어쩌면 이게 재혼 가정의 현실인지도 몰랐다. 새엄마는 영원히 새엄마일 뿐이다. 아무리 노력해도 진짜 엄마가 될 수 없다. 나는 그저 아버지와 결혼한 여자일 뿐이다. 수진에게 나는 가족이 아니었다. 나는 아버지 옆에 붙어 있는 낯선 사람이었다. 나는 그날 밤 처음으로 깨달았다. 이 집에서 내 자리는 애매하다는 것을. 주인도 아니고 손님도 아니다. 가족도 아니고 남도 아니다. 나는 그 사이 어딘가에 붕 떠 있었다. 그리고 그 자리는 너무 외로웠다. 결혼 1년쯤 지났을 때 민준이 들뜬 목소리로 말했다. 수진이가 남자친구 생겼대요. 나는 반가웠다. 정말요? 잘 됐네요. 어떤 분이세요? 대기업 다니는 사람이래요. 나이도 비슷하고 집안도 괜찮다고 하더라고요. 민주는 기뻐 보였다. 37까지 미혼으로 지내던 딸이 드디어 좋은 사람을 만났다는 것이. 나도 진심으로 기뻤다. 수진이 결혼하면 조금은 마음이 편해질까? 남편을 빼앗긴다는 느낌에서 벗어날까? 석 달 후 수진이 남자친구를 데리고 집에 왔다. 일요일 점심이었다. 민준이 며칠 전부터 알려줬다. 수진이가 남자친구 데리고 온대요. 점심 준비 좀 부탁해도 될까요? 당연하죠. 뭐 좋아하는 거 있나요? 수진이는 갈비 좋아해요. 그리고 샐러드도 좋아하고. 나는 메모했다. 갈비찜, 잡채, 샐러드, 과일. 수진이 좋아할 만한 것들로 정성껏 차리기로 했다. 당일 아침 나는 새벽부터 일어나 준비했다. 갈비를 삶고 양념을 만들고 야채를 썰었다. 손가락에 베인 자국이 아직 아물지 않았는데 또 칼질을 하니 쓰라렸다. 하지만 참았다. 오늘은 중요한 날이었다. 수진의 남자친구가 오는 날. 좋은 인상을 줘야 했다. 수진한테도 그 남자한테도. 정오쯤 초인종이 울렸다. 민준이 문을 열었다. 어서 와. 반가운 목소리. 나는 앞치마를 벗고 거울을 봤다. 화장이 번지지 않았나 확인했다. 현관으로 나갔다. 어서 오세요. 수지는 나를 스쳐 지나가 안으로 들어왔다. 남자친구가 정중하게 허리를 숙였다. 안녕하세요. 이준혁입니다. 준혁은 30대 후반으로 보였다. 키가 크고 안경을 쓴 지적인 인상이었다. 정장을 말끔하게 차려입고 왔다. 어서 오세요. 많이 드세요. 내가 웃으며 말했다. 네, 감사합니다. 준혁은 예의 바른 사람 같았다. 수지는 이미 거실로 가서 민준 옆에 앉아 있었다. 나는 부엌으로 가서 음식을 날랐다. 식탁에 음식을 차렸다. 갈비찜, 잡채, 샐러드, 동태찌개, 나물, 김치. 준비한 음식을 모두 냈다. 와, 진수성찬인데요. 준혁이 감탄했다. 많이 드세요. 내가 말했다. 수지는 아무 말이 없었다. 당연하다는 듯이 자리에 앉았다. 식사를 시작했다. 민준과 준혁이 주로 이야기했다. 회사는 어디 다니세요? 삼성전자입니다. 오, 좋은 회사네요. 무슨 일 하세요? 반도체 쪽 일하고 있습니다. 요즘 반도체가 잘 나가잖아요. 네, 다행히 경기가 좋습니다. 수지는 가끔 끼어들었다. 준혁 오빠 팀장이에요. 자랑스러운 목소리였다. 오, 팀장이야? 대단하네.
민준이 준혁을 보는 눈빛이 흡족했다. 나는 밥을 먹으며 듣고만 있었다. 끼어들 틈이 없었다. 아니, 끼어들면 안 될 것 같았다. 이건 수진의 시간이었다. 수진과 아버지, 그리고 남자친구의 시간. 어머님은 뭐 하세요? 준혁이 나한테 물었다. 식사 시작하고 처음으로 나한테 말을 건 것이었다. 저는 집에 있어요. 예전에는 약국에서 일했는데 지금은 쉬고 있어요. 아, 그러시구나. 약 사셨어요? 아니요. 약국 사무직이었어요. 그래도 전문적인 일이셨네요. 준혁은 친절했다. 나한테도 말을 걸어주려고 노력했다. 하지만 대화는 거기서 끝났다. 수진이 다른 이야기를 꺼냈다. 아빠, 다음 주에 우리 제주도 가기로 했어요. 그래, 좋겠다. 날씨도 좋을 때네. 민준과 수진이 다시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나는 다시 투명 인간이 됐다. 식사 후 나는 설거지를 시작했다. 거실에서는 웃음소리가 들렸다. 민준과 수진과 준혁이 소파에 앉아 커피를 마시며 이야기하고 있었다. 준혁 씨, 결혼은 언제쯤 생각하세요? 민준의 목소리가 들렸다. 빠르면 내년쯤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 그래요? 우리 수진이 잘 부탁합니다. 나는 설거지하면서 그 대화를 들었다. 결혼. 수진이 결혼한다. 나는 접시를 닦으며 생각했다. 수진이 결혼하면 나도 뭔가 해줄 게 있을까? 준비를 도와줄까? 아니면 또 배제될까? 설거지를 끝내고 거실로 가려는데 수진의 목소리가 들렸다. 아빠, 결혼하면 애들 낳아야죠? 당연하지. 할아버지 되는 거 기대하고 있어. 손주 안아보고 싶어요? 그럼 얼마나 기다렸는데. 웃음소리, 따뜻한 대화. 나는 부엌 문 앞에 서서 들었다. 그 대화 속에 나는 없었다. 할머니가 될 나는 없었다. 수진의 아이를 안아볼 나는 없었다. 나는 조용히 안방으로 들어갔다. 끼어들 자리가 없었다. 침대에 앉아 창밖을 봤다. 가을이었다. 낙엽이 떨어지고 있었다. 1시간쯤 지나서 준혁과 수진이 갔다. 현관에서 인사하는 소리가 들렸다. 오늘 감사했습니다. 아니에요. 또 오세요. 민준의 목소리였다. 문이 닫혔다. 민준이 안방으로 들어왔다. 좋은 사람이네요. 내가 먼저 말했다. 그죠? 수진이가 잘 골랐어요. 집안도 좋고 직장도 좋고 다행이에요. 당신 음식도 맛있었어요. 준혁 씨가 칭찬하더라고요. 그래요? 수진이는 뭐래요? 민주는 잠시 멈칫했다. 수진이는 뭐 특별히 말은 안 했는데 잘 먹던데요. 잘 먹었다. 하지만 맛있다는 말은 없었다. 고맙다는 말도 없었다. 수진은 내가 새벽부터 준비한 음식을 먹으면서도 한마디 없었다.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았다. 아버지 아내가 음식하는 게 당연하다고. 몇 달 후 수진이 약혼했다. 민준이 전화를 받고 환호성을 질렀다. 수진이가 약혼했대요. 축하해요. 나도 진심으로 기뻤다. 결혼식은 언제래요? 내년 5월이래요. 봄에 하고 싶다고. 좋네요. 봄 결혼식 예쁘죠? 그날 저녁 수진이 집에 왔다. 약혼 소식을 직접 전하러. 초인종을 누르지도 않고 비밀번호를 눌러 들어왔다. 아빠. 수진의 목소리가 들렸다. 민준이 현관으로 뛰어갔다. 우리 딸. 두 사람이 껴안았다. 나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다. 손을 닦고 거실로 나갔다. 수진아, 축하해. 내가 말했다. 수진은 나를 힐끗 보더니 고개만 살짝 끄덕였다. 말은 없었다. 민준 품에서 떨어져 소파에 앉았다. 아빠, 반지 봐요. 손가락에 낀 다이아몬드 반지를 보여줬다.
와, 예쁘다. 크기도 적당하고. 민준이 감탄했다. 결혼 준비 도와줄 거 있으면 말해. 내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웨딩드레스 고르는 것도 같이 가고, 예식장도 같이 보고, 뭐든지 도와줄게. 수지는 나를 똑바로 봤다. 처음으로 눈을 마주쳤다. 하지만 그 눈빛은 차가웠다. 괜찮아요. 짧게 잘랐다. 혼자 할 수 있어요. 민준이 끼어들었다. 수진아, 도움 받을 건 받아. 아빠, 저 혼자 할 수 있다니까요. 요즘은 다 혼자 해요. 수진의 목소리에 짜증이 섞여 있었다. 나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분위기가 이상해졌다. 민준이 화제를 돌렸다. 예식장은 어디로 정했어? 아직이요. 이번 주에 몇 군데 볼 거예요. 같이 갈까? 민준이 물었다. 네, 아빠는 같이 가세요. 혼주잖아요. 수지는 민준만 봤다. 나는 그 대화에 포함되지 않았다. 나도 혼주 아닌가. 나도 수진 아버지의 아내 아닌가. 하지만 묻지 않았다. 물으면 더 어색해질 것 같았다. 수지는 30분쯤 있다가 갔다. 아빠, 저 갈게요. 준혁 오빠 만나기로 했어요. 그래. 조심히 가. 민준이 배웅했다. 수지는 나한테는 인사도 없이 나갔다. 문이 닫혔다. 나는 거실에 혼자 남아 앉아 있었다. 민준이 돌아왔다. 수진이 참 좋아 보이죠? 네. 결혼 준비하는 거 보니까 기분이 이상해요. 이제 다 컸구나 싶고. 그러게요. 나는 무덤덤하게 대답했다. 민주는 눈치채지 못했다. 내가 얼마나 상처받았는지, 수진이 나를 얼마나 배제했는지. 그날 밤 나는 잠들지 못했다. 수진의 차가운 눈빛이 계속 생각났다. 괜찮아요. 혼자 할 수 있어요. 거절당한 기분이었다. 나는 도와주고 싶었다. 딸의 결혼 준비를 함께하고 싶었다. 웨딩드레스 고르러 가고, 예식장 보러 가고, 부케 고르고, 메이크업 예약하고, 그런 것들을 함께하고 싶었다. 하지만 수지는 원하지 않았다. 나와 함께하기를 원하지 않았다. 나는 수진에게 가족이 아니었다. 나는 그저 아버지와 결혼한 낯선 여자였다.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그건 변하지 않을 것 같았다. 수진의 마음속에 나를 위한 자리는 없었다. 나는 천장을 보며 눈물을 흘렸다. 조용히, 소리 내지 않고. 옆에서 민주는 편하게 자고 있었다. 딸이 약혼했다는 기쁨에 행복한 꿈을 꾸고 있을 것이다. 하지만 나는 악몽 속에 있었다. 끝없이 배제되는 악몽. 투명 인간이 되는 악몽. 그리고 그 악몽은 이제 시작일 뿐이었다. 결혼식이 석 달 앞으로 다가왔다. 어느 날 저녁 택배가 왔다. 큰 상자였다. 민준 앞으로 배송됐다. 민준이 상자를 뜯었다. 청첩장이네. 안에 예쁜 상자들이 가득 들어 있었다. 민준은 하나를 꺼내 펼쳤다. 와, 예쁘네. 수진이가 정성껏 골랐나 봐. 나도 다가가서 봤다. 정말 예뻤다. 크림색 고급 종이에 금박으로 글씨가 새겨져 있었다. 우아하고 세련됐다. 정말 예쁘다. 수진이 센스 좋네요. 내가 말했다. 민주는 청첩장을 자세히 읽기 시작했다. 신랑 이준혁, 신부 박수진. 나도 옆에서 함께 읽었다. 그런데 하단을 보는 순간 숨이 막혔다. 혼주 이름이 적혀 있었다. 신랑 측 혼주 2명, 이철수, 김미숙, 신부 측 혼주 1명, 박민준. 내 이름은 없었다. 나는 다시 읽었다. 혹시 내가 잘못 본 건가? 아니었다. 정말로 내 이름이 없었다. 이거, 목소리가 떨렸다. 혼주가 1명만 있는데요. 민준이 청첩장을 다시 봤다. 아, 그러네요. 왜 제 이름이 없어요? 민주는 대답하지 않았다.
청첩장을 계속 들여다볼 뿐이었다. 왜 제 이름이 없냐고요? 내 목소리가 커졌다. 민주는 한숨을 쉬었다. 수진이가 그냥 아빠 이름만 넣고 싶다고 했나 봐요. 왜요? 저도 혼주잖아요. 수진이 입장에서는 민준이 말을 흐렸다. 입장에서는 뭐요? 말 끝까지 하세요. 엄마가 한 분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돌아가신 엄마. 가슴에 무언가 꽂히는 느낌이었다. 엄마 돌아가신 지 6년 됐어요. 우리 결혼한 지도 2년이 넘었고요. 그래도 수진이한테는 엄마가 한 분이에요. 당신을 엄마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럼 저는 뭐예요? 제 아내죠. 아내면 혼주 아닌가요? 딸 결혼시키는데 아내 이름이 왜 없어요? 민주는 청첩장을 내려놨다. 솔직히 말할게요. 수진이가 당신 이름 넣기 싫다고 했어요. 청첩장 만들 때 저한테 전화해서 물어봤어요. 새엄마 이름 넣어야 하냐고. 저는 넣는 게 맞다고 했는데 수진이가 싫다고 했어요. 그래서 당신은 뭐라고 했어요? 저는 민준이 말을 멈췄다. 당신도 괜찮다고 했죠? 내가 말했다. 민준은 고개를 돌렸다. 부정하지 않았다. 나는 비웃음이 나왔다. 딸 결혼식에 아내 이름도 못 올리는 남자네요. 당신 이해해줘요. 수진이가 예민한 시기잖아요. 예민한 게 아니에요. 저를 가족으로 안 보는 거죠. 가족이에요. 하지만 청첩장은 그냥 형식이에요. 형식이라고요? 나는 목소리를 높였다. 결혼식 혼주가 형식이에요? 그럼 뭐가 형식 아닌 건데요? 너무 예민하게 받아들이지 마세요. 예민한 게 아니에요. 이건 무시해요. 모욕이에요. 민주는 일어났다. 목소리 좀 낮춰요. 이웃들 다 듣겠어요. 듣게 내버려둬요. 제가 지금 얼마나 화났는지 알아야죠. 당신 지금 오버하는 거예요. 청첩장 하나 가지고 왜 이래요? 청첩장 하나요? 나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민준을 봤다. 이게 청첩장 하나 문제예요? 이건 제가 이 가족에서 어떤 위치인지 보여주는 거예요. 민준은 짜증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그럼 어떡하라고요? 지금 가서 청첩장 다시 만들어요? 이미 다 인쇄됐는데? 처음부터 제 이름 넣었어야죠. 수진이가 싫다는데 어떻게 해요? 억지로 넣어요? 당신이 설득했어야죠. 아빠 아내니까 당연히 넣어야 한다고. 설득했어요. 민준이 소리쳤다. 저도 말했어요. 근데 수진이가 울면서 싫다고 하는데 어떡해요? 엄마 자리에 다른 사람 이름 올리기 싫다고 차라리 아빠 혼자만 넣어달라고 하는데 민준의 얼굴이 빨개졌다. 처음 보는 모습이었다. 나는 한 발짝 물러섰다. 수진이가 울었어요? 네, 울었어요. 전화하면서 울더라고요. 제가 그 모습 보고 어떻게 당신 이름 넣자고 해요? 그래서 저는 빼버린 거예요? 빼버린 게 아니라 처음부터 안 넣은 거예요. 처음부터 그 말이 더 아팠다. 수지는 처음부터 내 이름을 넣을 생각이 없었다. 청첩장을 디자인할 때부터 나는 배제됐다. 나는 존재하지 않는 사람이었다. 그럼 결혼식 날 저는 어떻게 해요? 혼주 아니면 뭐예요? 제 옆에 앉아 있으면 돼요. 하객으로요? 민주는 대답하지 않았다. 나는 주저앉고 싶었다. 다리에 힘이 풀렸다. 하지만 버텼다. 저는 2년 넘게 이 집에서 살았어요. 당신 밥 해주고 빨래 해주고 명절 때 제사 음식 준비했어요. 수진이 올 때마다 음식 만들어줬어요. 그런데 저는 딸 결혼식에 이름도 못 올려요? 민주는 소파에 앉으며 말했다. 미안해요. 하지만 수진이 입장도 이해해줘요. 38까지 결혼 못하고 혼자 있다가 겨우 좋은 사람 만났어요.
결혼 준비하면서 얼마나 행복해 하는데 그 행복에 금가게 하고 싶지 않아요. 제 행복은요? 내 목소리가 떨렸다. 저는 행복하지 않아도 돼요? 수진이만 행복하면 돼요? 당신은 어른이잖아요. 참을 수 있잖아요. 어른이라고 아프지 않은 게 아니에요. 어른이라고 무시당해도 괜찮은 게 아니에요. 민주는 고개를 숙였다.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하지만 이미 청첩장은 만들어졌어요. 어쩔 수 없어요. 어쩔 수 없다. 나는 그 말을 되뇌었다. 당신은 항상 어쩔 수 없다고 하네요. 수진이가 싫다니까 어쩔 수 없고 청첩장 만들어졌으니 어쩔 수 없고 그럼 저는요? 저는 어떡하라고요? 참아줘요. 제발 결혼식 끝나면 다 괜찮아질 거예요. 괜찮아질 거예요? 나는 웃었다. 슬픈 웃음이었다. 결혼식 끝나면 또 다른 일이 생길 거예요. 출산, 100일, 돌잔치. 그때도 저는 배제될 거예요. 계속 어쩔 수 없다고 할 거예요. 민주는 대답하지 못했다. 나는 안방으로 들어갔다. 문을 닫았다. 침대에 앉아 청첩장 상자를 바라봤다. 거실 탁자 위에 놓여 있는 상자. 그 안에는 수진의 청첩장들이 가득 들어 있다. 그 청첩장 어디에도 내 이름은 없다. 나는 베개를 끌어안고 울었다. 소리 내지 않으려고 입을 막았다. 하지만 눈물은 멈출 수 없었다. 계속 흘렀다. 베갯니지 젖었다. 나는 이 집에서 대체 뭐지? 밥 해주고 빨래해주는 가정부인가? 아니면 민준의 외로움을 달래주는 동거인인가? 가족이 아니라는 건 확실했다. 가족이면 청첩장에 이름이 있어야 한다. 가족이면 딸 결혼식 혼주로 서야 한다. 하지만 나는 그럴 수 없었다. 수진이 허락하지 않았고 민준도 막지 않았다. 나는 철저히 배제됐다. 그날 밤 민준은 거실 소파에서 잤다. 안방 문을 두드렸지만 나는 열어주지 않았다. 여보, 문 좀 열어줘요. 문 밖에서 민준의 목소리가 들렸다.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민준이 다시 말했다. 하지만 그 미안하다는 말이 이제는 공허했다. 미안하다고 해서 뭐가 달라지나. 청첩장에 내 이름이 들어가나. 수진이 태도가 바뀌나.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는다. 민주는 계속 딸 편을 들 것이고 나는 계속 배제될 것이다. 그게 이 집의 현실이었다. 그리고 나는 그 현실을 받아들이든지 아니면 떠나든지 선택해야 했다. 하지만 아직 떠날 용기가 없었다. 60살에 다시 혼자가 된다는 게 두려웠다. 그래서 나는 참기로 했다. 조금만 더, 결혼식까지만, 그 후를 생각하기로 했다. 하지만 나는 몰랐다. 결혼식 날이 내 인생에서 가장 치욕스러운 날이 될 거라는 것을, 그리고 그날 이후 나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될 거라는 것을. 결혼식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왔다. 청첩장 사건 이후 나와 민준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벽이 생겼다. 말은 했다. 저녁 뭐 먹을까요? 오늘 날씨 춥네요. 하지만 그뿐이었다. 깊은 이야기는 하지 않았다. 민준도 조심스러워했다. 수진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다. 결혼식 이야기도 하지 않았다. 어느 날 저녁 민준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결혼식 날 뭐 입을 거예요? 나는 설거지를 하다 말고 돌아봤다. 아직 생각 안 해봤어요. 한복 같은 거 준비해야 하지 않을까요? 혼주가 입는 거 말하는 거예요? 날카롭게 물었다. 민주는 당황했다. 아니, 그냥 결혼식이니까. 저는 혼주 아니잖아요. 청첩장에 제 이름도 없는데 왜 한복을 입어요? 민주는 입을 다물었다. 그냥 격식 있게 입으면 좋을 것 같아서요. 격식이요? 나는 비웃었다.
저한테 격식을 차리라고요? 저를 혼주에서 빼놓고? 그건 수진이 핑계대지 마세요. 이제 지겨워요. 나는 설거지를 마무리하고 행주로 손을 닦았다. 무난한 옷 입을 거예요. 눈에 띄지 않게. 민폐 안 끼치게. 그게 당신들이 원하는 거잖아요. 민주는 미안한 표정을 지었다. 하지만 반박하지 않았다. 맞는 말이었으니까. 수진이 원하는 건 내가 없는 것, 아니면 최소한 눈에 띄지 않는 것이었다. 나는 안방으로 들어가 옷장을 열었다. 회색 원피스가 눈에 들어왔다. 어두운 회색, 거의 검정에 가까운 장례식에 입을 법한 옷. 이게 적당할 것 같았다. 2주 전 민준이 또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수진이가 리허설 한대요. 리허설이요? 예식 리허설. 예식장에서 미리 연습하는 거요. 언제요? 이번 토요일 오후. 우리 언제 가요? 민주는 잠시 망설이다 대답했다. 저만 가면 될 것 같아요. 숟가락을 놓는 손이 멈췄다. 왜요? 혼주만 가면 된대요. 입장 동선이랑 서는 위치 확인하는 거라서요. 저도 혼주 아닌가요? 목소리가 날카로워졌다. 민주는 고개를 숙였다. 청첩장에 이름 없으니까 혼주 아니라는 거죠? 민주는 대답하지 않았다. 좋아요. 혼자 가세요. 저는 집에서 기다리고 있을게요. 나는 밥을 먹다 말고 일어났다. 아직 안 먹었잖아요. 배불러요. 거짓말이었다. 목구멍으로 밥이 넘어가지 않았을 뿐이었다. 안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다. 민주는 따라오지 않았다. 토요일 민주는 정장을 차려입고 나갔다. 2시간쯤 걸릴 거예요. 나는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다. 네. 짧게 대답했다. 민준이 나갔다.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 나는 혼자 남았다. 텔레비전 화면을 보고 있었지만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았다. 민주는 지금 예식장에 있다. 수진, 준혁과 함께 입장 연습을 하고 있을 것이다. 신부 아버지가 신부와 팔짱을 끼고 버질로드를 걷는 연습. 사진 찍는 위치 확인. 혼주석 위치 확인. 나는 거기 없었다. 나는 집에서 텔레비전만 보고 있었다. 2시간 반 후 민준이 돌아왔다. 기분이 좋아 보였다. 잘 끝났어요. 예식장 정말 예쁘더라고요. 그래요. 나는 무덤덤하게 대답했다. 수진이 드레스 입은 거 봤는데 진짜 예쁘더라고요. 공주 같았어요. 좋겠네요. 사진 찍었는데 보여줄까요? 민준이 휴대폰을 꺼냈다. 나는 손을 저었다. 됐어요. 안 봐도 돼요. 왜요? 예쁜데. 저는 거기 없었잖아요. 볼 자격 없어요. 민주는 휴대폰을 도로 주머니에 넣었다. 왜 이래요? 계속 이럴 거예요? 이게 아니라 뭐예요? 저는 리허설도 못 가고 드레스 입은 것도 못 보고. 저는 대체 뭐예요? 제 아내예요. 아내면 가족 아닌가요? 가족이면 리허설에 왜 못 가요? 수진이가 또 수진이에요? 맨날 수진이 핑계만 대네요. 내 목소리가 커졌다. 수진이가 싫다고 하면 다 들어줘야 해요? 저는 인간이에요. 감정이 있어요. 아픈 거 모르세요? 민주는 한숨을 쉬었다. 알아요. 근데 어쩔 수 없잖아요. 어쩔 수 없는 게 아니에요. 당신이 안 하는 거예요. 수진이한테 제대로 말 한 번 안 했잖아요. 말했어요. 여러 번 말했어요. 어떻게 말했는데요? 이 사람도 가족이니까 존중해라고 제대로 말했어요? 민주는 대답하지 못했다. 나는 계속 말했다. 당신은 딸한테 미움받기 싫은 거예요. 착한 아빠로 남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저를 희생시키는 거예요. 저만 참으면 되니까.
저만 불편하면 되니까.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럼 뭔데요? 민주는 소파에 주저앉았다. 저도 힘들어요. 딸과 아내 사이에서 얼마나 힘든지 알아요? 그게 제 잘못인가요? 제가 사이를 나쁘게 만들었나요? 저는 잘하려고 노력했어요. 수진이한테 잘 보이려고 얼마나 애썼는데요. 알아요. 알아요. 근데 수진이가 마음을 안 열어요. 그럼 당신이 열게 해야죠. 딸한테 말해야죠. 근데 당신은 아무것도 안 해요. 그냥 제가 참기만 기다려요. 나는 울컥했다. 눈물이 났다. 저는 이제 지쳤어요. 계속 참고, 계속 이해하고, 계속 뒤로 빠지는 거. 이제 못하겠어요. 민준이 다가왔다. 내 어깨에 손을 얹으려 했다. 나는 피했다. 손대지 마세요. 여보, 됐어요. 혼자 있고 싶어요. 나는 안방으로 들어갔다. 문을 잠갔다. 민준이 밖에서 노크했다. 문 열어요. 우리 이야기예요.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봤다. 일주일 전 수진이 집에 왔다. 마지막 점검하러 왔다고 했다. 나는 부엌에서 저녁 준비를 하고 있었다. 거실에서 민준과 수진이 이야기하는 소리가 들렸다. 아빠, 축사는 아는 선배가 하기로 했어요. 그래. 좋아. 하객 인사는 아빠 혼자 하는 거예요. 괜찮죠? 괜찮아. 나는 칼질을 멈추고 귀를 기울였다. 혼자 한다고? 민준 혼자 하객들한테 인사한다고? 예식 끝나고 사진 찍을 때도 아빠만 나오시면 돼요. 수진의 목소리가 들렸다. 가족 사진 찍을 때는 민순의 가족도 같이 찍고요. 그래. 알겠어. 나는 거기 포함되지 않았다. 가족 사진에도. 나는 칼을 내려놓았다. 손이 떨렸다. 숨이 가빠졌다. 나는 부엌벽에 등을 기대고 서 있었다. 눈물이 났다. 조용히. 소리 내지 않고. 하객 명단 최종 확인했어요? 수진이 물었다. 응. 확인했어. 아빠 쪽 친척들 다 오시죠? 그럼. 다 온대. 근데. 수진이 목소리를 낮췄다. 하지만 들렸다. 그분은 친구 안 부르시죠? 그분. 나를 말하는 거였다. 아니. 부르지 않을 거야. 민준의 대답이 들렸다. 다행이다. 괜히 오시면 사람들이 누구냐고 물어볼 텐데 대답하기 곤란하잖아요. 그러니까 괜히 복잡하게 만들 필요 없지. 나는 그 대화를 듣고 주저앉았다. 바닥에, 부엌 바닥에 차가운 타일이 느껴졌다. 하지만 내 가슴보다는 따뜻했다. 내 가슴은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괜히 복잡하게 만들 필요 없다. 나는 복잡하게 만드는 존재였다. 골칫거리였다. 나는 조용히 일어났다. 저녁 준비를 마저 했다. 손이 떨렸지만 계속했다. 칼로 채소를 썰고 고기를 굽고 국을 끓였다. 기계처럼 감정 없이 저녁을 차렸다. 거실로 나가 말했다. 저녁 됐어요. 수지는 나를 보지도 않고 식탁에 앉았다. 민준도 앉았다. 나도 앉았다. 우리는 밥을 먹었다. 조용히 수저 소리만 났다. 잘 먹었습니다. 수진이 일어났다. 나한테는 한마디도 없었다. 수진아, 조심히 가. 민준이 배웅했다. 수진이 나간 후 나는 설거지를 시작했다. 민준이 다가왔다. 오늘 수진이 이야기 들었어요? 네. 미안해요. 됐어요. 이제 익숙해요. 미안하다는 말. 나는 설거지를 계속했다. 민주는 더 이상 말하지 않고 거실로 갔다. 그날 밤 나는 결심했다. 결혼식에 가지 않겠다고. 초대받지 않은 곳에 갈 수 없다. 환영받지 않는 곳에 있을 수 없다.
나는 집에 있을 것이다. 혼자 결혼식이 끝날 때까지. 그게 수진이 원하는 것이고 민준도 편한 것이니까. 나는 그렇게 하기로 했다. 하지만 나는 몰랐다. 민준이 나를 결혼식에 데려갈 생각조차 하지 않았다는 것을. 내가 가지 않겠다고 말하기도 전에 민준은 이미 결정했었다는 것을. 나는 처음부터 초대 명단에 없었다는 것을. 결혼식 사흘 전 나는 용기를 내서 민준에게 물었다. 결혼식 날 몇 시에 출발하면 돼요? 저녁 식사 후였다. 민준은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다. 내 질문에 고개를 돌렸다. 출발이요? 네. 예식이 오후 2시라고 했잖아요. 우리 언제 나가면 돼요? 민준은 잠시 침묵했다. 뭔가 말하려다 멈추는 표정이었다. 글쎄요. 혼주는 일찍 가야 하죠? 1시간 전쯤? 내가 다시 물었다. 민주는 리모컨을 내려놓았다. 저는 12시에 나가야 해요. 그럼 저도 그때 같이 나가면 되겠네요. 옷 준비해 둘게요. 당신은? 민준이 말을 멈췄다. 나는 기다렸다. 민준은 한참을 망설이다 입을 열었다. 당신은 안 가도 될 것 같아요. 시간이 멈췄다. 뭐라고요? 결혼식? 당신은 안 가도 돼요. 민주는 내 눈을 보지 못했다. 텔레비전 화면만 봤다. 지금 무슨 말하는 거예요? 내 목소리가 떨렸다. 수진이 결혼식인데 제가 왜 안 가요? 수진이가 당신 오면 불편하대요. 불편하다고요? 네. 하객들이 당신 보고 이것저것 물어보면 대답하기 곤란하대요. 제가 누군지 말하면 되잖아요. 아빠 아내라고. 민주는 한숨을 쉬었다. 그게 싫대요. 엄마 자리에 다른 사람 있는 거. 사람들한테 소개하는 것도 싫고 사진 찍을 때 같이 서 있는 것도 싫대요. 나는 민준을 똑바로 봤다. 그래서 당신은 뭐라고 했어요? 제가 뭐라고 해요. 수진이가 싫다는데. 제가 당신 아내인데 딸 결혼식도 못 가게 해요? 괜히 가서 불편해질 필요 없어요. 당신도 편하지 않을 거예요. 그냥 집에서 쉬고 있어요. 편하지 않은 건 수진이죠. 저는 가고 싶어요. 내 목소리가 커졌다. 저도 수진이 결혼하는 거 보고 싶어요. 왜요? 민준이 되물었다. 왜 보고 싶어요? 수진이는 당신을 가족으로 생각하지 않는데. 그 말이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다. 그걸 그렇게 말해요? 사실이잖아요. 우리 현실 직시예요. 수진이는 당신을 엄마로 안 봐요. 계모로도 안 봐요. 그냥 아빠 옆에 있는 사람으로 봐요. 그게 현실이에요. 나는 할 말을 잃었다. 민주는 계속 말했다. 그러니까 괜히 가서 서로 불편할 필요 없어요. 수진이도 불편하고 당신도 불편하고 그냥 안 가는 게 나아요. 그럼 저는 뭐가 돼요? 딸 결혼식에 못 가는 아내가 돼요? 저는 가요. 제가 사진 많이 찍어 올게요. 사진이요? 나는 비웃었다. 저는 사진으로 보라고요? 남편 딸 결혼식을 사진으로? 직접 가는 것보다 나을 거예요. 가면 하객들 시선도 신경 쓰이고 수진이 눈치도 봐야 하고 그런 거 하느니 집에서 편하게 있는 게. 편하게요? 내가 끊었다. 제가 지금 편할 것 같아요? 민주는 짜증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그럼 어쩌자는 거예요? 수진이 싫다는데 억지로 갈 거예요? 가서 분위기 망칠 거예요? 분위기를 제가 망쳐요? 제가 뭘 잘못했어요? 잘못한 게 아니에요. 그냥 수진이가 원하지 않는 거예요. 수진이가 원하지 않으면 다예요? 나는 일어났다. 저는요? 제 마음은요? 저는 2년 넘게 이 집에서 당신 뒷바라지 했어요. 수진이 올 때마다 음식 해줬어요. 명절 때마다 제사 음식 준비했어요. 그런데 저는 결혼식도 못 가요?
그건 당신이 자발적으로 한 거잖아요. 민준의 말에 나는 얼어붙었다. 뭐라고요? 제가 시킨 적 없어요. 당신이 알아서 한 거예요. 당신이 시키지 않았다고요? 네. 저는 한 번도 당신한테 수진이 뭐 해달라고 한 적 없어요. 나는 민준을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봤다. 아내니까 당연히 하는 거 아닌가요? 남편 자식한테 잘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닌가요? 당연한 거면 대가를 바라면 안 되죠. 당신은 지금 뭔가 해줬으니 결혼식에 가야 한다고 주장하는 거잖아요. 대가요? 나는 웃었다. 믿을 수 없는 웃음이었다. 제가 지금 대가를 바라는 것처럼 보여요? 저는 그냥 가족처럼 대우받고 싶은 거예요. 딸 결혼식에 참석하는 게 대가예요? 당신은 수진이 가족이 아니에요. 민준이 단호하게 말했다. 저는 당신 아내잖아요. 제 아내지 수진이 엄마는 아니에요. 엄마 아니면 결혼식도 못 가요? 수진이가 원하지 않으면 못 가요. 당신도 원하지 않는 거죠? 민주는 대답하지 않았다. 침묵이 곧 대답이었다. 나는 힘없이 소파에 앉았다. 당신, 저를 사랑해요? 민주는 당황한 표정을 지었다. 갑자기 왜 그런 질문을? 대답해요. 저를 사랑해요, 안 해요? 사랑하죠. 당연히. 사랑하면서 딸 결혼식에 아내를 데려가지 않아요? 사랑하는 것과 결혼식에 가는 것은 별개예요. 별개가 아니에요. 나는 소리쳤다. 사랑하면 함께 하는 거예요. 기쁠 때도 슬플 때도. 근데 당신은 저를 빼고 가려고 해요. 딸의 가장 행복한 날에. 제발 이해해줘요. 민준이 애원하듯 말했다. 수진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날이에요. 그날만큼은 수진이가 원하는 대로 해주고 싶어요. 당신 없이, 저 없이요. 나는 그 말을 되뇌었다. 수진이가 원하는 건 제가 없는 거네요. 존재하지 않는 거네요.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럼 무슨 뜻이에요? 제가 지금 무슨 뜻으로 들어야 해요? 민주는 고개를 숙였다. 미안해요. 하지만 제 결정은 바뀌지 않을 거예요. 당신은 결혼식에 안 가는 게 좋겠어요. 나는 민준을 봤다. 이 사람이 내 남편인가? 이 사람이 나를 사랑한다고 말한 사람인가? 이 사람이 외롭지 말자고 결혼하자던 사람인가? 나는 지금 이 사람 옆에서 더 외롭다. 결혼 전보다 100배 더 외롭다. 알겠어요. 내가 말했다. 목소리는 차갑고 평온했다. 안 갈게요. 당신 원하는 대로. 수진이가 원하는 대로. 민주는 안도하는 표정을 지었다. 고마워요. 이해해줘서. 이해한 게 아니에요. 나는 일어섰다. 포기한 거예요. 당신한테, 수진이한테, 이 결혼한테. 무슨 소리예요? 저는 지쳤어요. 이제 더 이상 가족이 되려고 애쓰지 않을 거예요. 당신들이 원하는 대로 남으로 살 거예요. 여보, 말 걸지 마세요. 결혼식 끝날 때까지 말 걸지 마세요. 나는 안방으로 들어갔다. 문을 잠갔다. 침대에 누웠다. 천장을 봤다. 눈물이 났다. 하지만 소리 내지 않았다. 조용히 흘렀다. 베갯니지 젖었다. 나는 평생 이렇게 모욕당한 적이 없었다. 결혼식에도 오지 말라니. 남편 딸 결혼식에. 그날 밤 나는 결심했다. 이혼하기로. 이 결혼은 실패했다. 나는 가족이 될 수 없었다. 아무리 노력해도 나는 남이었다. 민준도 나를 진짜 아내로 보지 않았다. 편할 때만 아내였다. 불편하면 치워버리는 존재였다. 하지만 아직은 아니었다. 결혼식 날까지 기다리기로 했다. 그날 민준이 나가고 혼자 집에 남는 순간 그 적막 속에서 최종 결정을 내리기로 했다. 나는 그날을 기다렸다. 내 인생이 바뀔 그날을. 결혼식 이틀 전
민준이 양복을 맞추러 나갔다. 나는 집에 혼자 남아 옷장을 정리했다. 회색 원피스를 꺼냈다. 입어볼까 했다가 다시 넣었다. 입을 필요가 없었다. 나는 가지 않을 테니까. 대신 이혼 서류를 검색했다. 인터넷으로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결혼식 전날 밤 나는 잠을 이룰 수 없었다. 내일이면 민주는 나간다. 수진의 결혼식에 나 없이 나는 집에 혼자 남는다. 빈집에서 그 시간 동안 나는 무엇을 할까? 울까? 분노할까? 아니면 그냥 텅 빈 마음으로 앉아 있을까? 새벽에 민준이 뒤척였다. 나도 깨어 있었지만 모른 척했다. 민준이 작은 소리로 말했다. 여보, 깨어 있어요?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정말 미안해요. 제가 못난 남편이에요. 나는 여전히 침묵했다. 민주는 한숨을 쉬고 다시 누웠다. 아침이 밝았다. 결혼식 날이 왔다. 내 인생에서 가장 치욕스러운 날이. 아침 8시 민준이 먼저 일어났다. 나도 깨어 있었지만 눈을 감고 있었다. 민준이 샤워실로 들어가는 소리가 들렸다. 물소리가 들렸다. 나는 눈을 떴다. 천장을 봤다. 오늘이다. 민준이 나를 두고 떠나는 날. 수진의 결혼식에 가는 날. 나 없이. 샤워를 마친 민준이 옷장을 열었다. 양복을 꺼냈다. 새로 맞춘 네이비 양복이었다. 나는 침대에 누워 그 모습을 봤다. 민주는 거울 앞에 섰다. 양복을 입었다. 셔츠 단추를 채웠다. 넥타이를 맸다. 모든 동작이 느렸다. 조심스러웠다. 미안해서 그런가? 아니면 그냥 긴장해서 그런가? 일어났어요? 민준이 나를 봤다. 네. 나는 짧게 대답했다. 아침 먹을래요? 아니요. 커피라도. 됐어요. 민주는 더 이상 묻지 않았다. 다시 거울을 봤다. 넥타이 매듭을 고쳤다. 완벽하게 만들려고 애쓰는 모습이었다. 나는 침대에서 일어났다. 화장실로 갔다. 세수를 했다. 거울을 봤다. 60살. 눈 밑은 다크서클이 가득했다. 밤새 잠을 못 자서 얼굴은 핏기가 없었다. 나는 화장을 하지 않았다. 할 필요가 없었다. 어차피 나는 아무데도 가지 않을 테니까. 거실로 나왔다. 민준이 거울 앞에 서 있었다. 마지막으로 자신의 모습을 확인하고 있었다. 잘 어울려요. 내가 말했다. 민준이 돌아봤다. 고마워요. 수진이 좋아하겠네요. 아빠가 멋있게 차려입은 거. 민주는 미안한 표정을 지었다. 여보, 괜찮아요. 나는 손을 저었다. 가세요. 늦으면 안 되잖아요. 정말 괜찮아요? 아니요. 괜찮지 않아요. 하지만 어쩔 수 없잖아요. 수진이가 원하는 거니까. 민주는 입술을 깨물었다. 돌아와서 이야기해요. 제대로. 네. 이야기하죠. 할 말 많아요. 민주는 차 키를 들었다. 지갑을 챙겼다. 축의금 봉투도 챙겼다. 준비가 다 됐다. 현관으로 갔다. 신발을 신었다. 문을 열었다. 그리고 잠시 멈췄다. 나를 돌아봤다. 여보, 정말 미안해요. 알아요. 가세요. 민준이 나갔다. 문이 닫혔다. 현관 잠금 장치가 찰칵 소리를 냈다. 나는 거실에 홀로 남았다. 시계를 봤다. 9시 15분. 예식은 오후 2시. 민주는 12시쯤 예식장에 도착할 것이다. 혼주는 일찍 가야 하니까. 수진을 만나고 준혁 부모를 만나고 하객들을 맞이할 것이다. 나 없이. 나는 소파에 앉았다. 텔레비전을 켰다. 주말 예능 프로그램이 나왔다.
사람들이 웃고 있었다. 나는 웃을 수 없었다. 리모컨으로 채널을 돌렸다. 뉴스, 드라마 재방송, 요리 프로그램. 아무것도 눈에 들어오지 않았다. 텔레비전을 껐다. 집이 너무 조용했다. 시계 초침 소리만 들렸다. 제각제각. 시간이 천천히 흘렀다. 나는 그냥 앉아 있었다. 벽을 봤다. 그 벽에는 우리 결혼 사진이 걸려 있었다. 민준과 나, 웃고 있는 우리. 4년 전, 우리는 행복해 보였다. 외로움을 끝낼 수 있을 것 같았다. 하지만 지금 나는 더 외롭다. 결혼 전보다 100배 더 외롭다. 혼자 살 때는 그냥 혼자였다. 하지만 지금은 배제됐다. 거부당했다. 그게 더 아팠다. 나는 결혼 사진을 내려다봤다. 저 사람이 오늘 나를 두고 갔다. 딸의 가장 행복한 날에 아내를 데려가지 않았다. 10시가 됐다. 민주는 지금 어디쯤일까? 예식장으로 가는 길일까? 아니면 어디 들러서 머리라도 다듬고 있을까? 수진한테 전화해서 아빠 가고 있어라고 말했을까? 나는 아무것도 모른다. 나는 이 집에 갇혀 있다. 혼자. 정오가 됐다. 민주는 지금쯤 예식장에 도착했을 것이다. 수진을 만났을 것이다. 아빠, 우리 딸 오늘 정말 예쁘다. 그런 대화를 나눴을 것이다. 준혁 부모도 만나서 인사했을 것이다. 사돈 어른 반갑습니다. 예, 사돈 어른. 좋은 날입니다. 나는 부엌으로 갔다. 물을 한 잔 마셨다. 목이 말랐다. 아니, 뭔가 해야 할 것 같았다. 그냥 앉아만 있을 수 없었다. 싱크대를 닦았다. 이미 깨끗했지만 다시 닦았다. 손을 움직여야 했다. 가만히 있으면 미칠 것 같았다. 12시 30분. 지금쯤 하객들이 도착하고 있을 것이다. 민준의 친척들, 친구들, 수진의 친구들, 직장 동료들, 모두 축하하러 왔을 것이다. 신부 아버지 혼자세요? 누군가 물을지도 모른다. 네, 혼자 왔습니다. 민준이 대답할 것이다. 혼자, 아내 없이, 1시, 식이 시작하기 1시간 전, 지금쯤 수지는 신부 대기실에서 마지막 준비를 하고 있을 것이다. 드레스를 입고 메이크업을 점검하고 부케를 들고 민준이 대기실 문을 두드렸을 것이다. 수진아, 아빠야. 들어오세요, 아빠. 민준이 들어가서 드레스 입은 딸을 봤을 것이다. 감동했을 것이다. 우리 딸이 이렇게 컸구나. 눈물을 글썽였을지도 모른다. 수진도 울었을까? 아빠, 울지 마세요. 화장 번져요. 웃으며 말했을까? 아버지와 딸의 마지막 순간. 따뜻하고 감동적인 순간. 나는 거기 없다. 1시 30분. 나는 소파에서 일어났다. 안방으로 갔다. 옷장을 열었다. 회색 원피스가 걸려 있었다. 결혼식 가려고 준비했던 옷. 나는 그것을 만졌다. 부드러운 천이었다. 비싼 옷이었다. 이 옷을 입고 수진의 결혼식에 가려고 했었다. 하지만 나는 가지 못했다. 초대받지 못했으니까. 나는 원피스를 옷장에서 꺼냈다. 쓰레기 봉투를 가져왔다. 원피스를 봉투에 넣었다. 다시는 보고 싶지 않았다. 이 옷을 볼 때마다 오늘이 생각날 테니까. 내가 배제당한 오늘이. 내가 남편한테 버림받은 오늘이. 2시. 식이 시작됐다. 지금쯤 하객들이 모두 착석했을 것이다. 신랑이 입장했을 것이다. 단상에 섰을 것이다. 그리고 이제 신부 입장. 문이 열렸을 것이다. 수진이 나타났을 것이다. 민준의 팔을 잡고 아버지와 딸이 함께 버질로드를 걸었을 것이다. 나는 거실 창문으로 다가갔다. 밖을 봤다. 맑은 하늘이었다. 5월. 결혼하기 좋은 계절.
날씨도 완벽했다. 수지는 운이 좋았다. 좋은 날씨, 좋은 남편, 그리고 방해받지 않는 결혼식. 나 없는 결혼식. 하객들이 박수쳤을 것이다. 수진이 아름다웠을 것이다. 웨딩드레스를 입고 미소 짓는 모습. 민준이 자랑스러웠을 것이다. 딸을 준혁한테 넘겨주며 잘 부탁합니다라고 말했을 것이다. 감동적인 순간, 모두가 축복하는 순간, 나는 소파에 다시 앉았다. 시계를 봤다. 2시 15분. 식이 진행 중이다. 주례 말씀, 서약, 반지 교환.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을 것이다. 나 없이도, 아니, 나 없어서 더 좋을 것이다. 수진이 원하던 대로 2시 40분. 식이 끝났을 것이다. 이제 패백 시간. 신랑 신부가 양가 부모에게 절하는 시간. 준혁 부모 두 분이 앉아 계실 것이다. 신랑 신부가 절한다. 준혁 부모가 덕담을 한다. 잘 살아라. 행복해라. 그 다음은 신부 측. 민준 혼자 앉았을 것이다. 빈자리가 하나 있을 것이다. 엄마 자리. 돌아가신 엄마 자리. 그 옆에 민준. 혼자. 신랑 신부가 절한다. 민준이 덕담을 한다. 수진아, 행복해라. 준혁 씨, 우리 딸 잘 부탁합니다. 혼자서. 셋이. 사진 촬영 시간. 가족 사진. 신랑 가족이 먼저 찍었을 것이다. 준혁, 수진, 그리고 준혁 부모, 형제자매들. 다 같이 웃으며. 그 다음 신부 가족. 준혁, 수진, 그리고 민준. 민수 가족도 함께. 강민이, 서연이도 함께. 모두 웃으며 찍었을 것이다. 나는 그 사진에 없다. 3시 30분. 피로연 시작. 하객들이 식사하는 시간. 민주는 입구에 서서 하객들을 맞이했을 것이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축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백 번 고개를 숙였을 것이다. 혼자서. 옆에 아내 없이. 4시. 나는 배가 고팠다. 아침부터 아무것도 먹지 않았다. 부엌으로 갔다. 냉장고를 열었다. 밥이 있었다. 반찬도 있었다. 하지만 먹고 싶지 않았다. 목구멍으로 넘어가지 않을 것 같았다. 물만 마셨다. 다시 거실로 갔다. 4시 30분. 식이 다 끝났을 것이다. 하객들이 떠났을 것이다. 신랑 신부도 신혼여행 가려고 떠났을 것이다. 민주는 지금 뭐 하고 있을까? 정리하고 있을까? 아니면 민수랑 어디 가서 식사하고 있을까? 아버지, 수고하셨어요. 저녁 먹고 가세요. 5시. 해가 기울고 있었다. 창밖이 주황색으로 물들었다. 아름다운 저녁이었다. 하지만 내 마음은 어두웠다. 나는 하루 종일 혼자 집에 있었다. 남편 딸의 결혼식 날. 나는 초대받지 못했다. 나는 가족이 아니었다. 6시. 민준한테서 문자가 왔다. 잘 끝났어요. 저녁 먹고 갈게요. 나는 답장하지 않았다. 휴대폰을 던져버렸다. 소파 쿠션 위에. 저녁 먹고 온다고? 여유롭게? 나는 하루 종일 굶었는데, 하루 종일 지옥 같은 시간을 보냈는데, 민주는 저녁을 먹고 온다고? 7시. 해가 완전히 졌다. 집이 어두워졌다. 나는 불을 켜지 않았다. 어둠 속에 앉아 있었다. 이게 내 인생이었다. 어둠 속에서 혼자. 남편은 밖에서 딸과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나는 집에서 혼자 어둠 속에. 8시.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민준이 돌아왔다. 불을 켰다. 왔어요. 왜 불도 안 켜고. 민준이 거실로 들어왔다. 나를 봤다. 어둠 속에 앉아 있는 나를. 괜찮아요?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민준이 다가왔다. 내 옆에 앉으려 했다. 나는 일어났다.
손대지 마세요. 여보, 어땠어요? 결혼식? 재밌었어요? 목소리는 차갑고 날카로웠다. 재밌다는 게 무슨, 수진이 예뻤죠? 행복해 보였죠? 모두가 축하해줬죠? 당신 왜 이래요? 왜 이러냐고요? 나는 웃었다. 미친 사람처럼. 당신이 저를 하루 종일 여기 처박아 두고 갔는데 왜 이러냐고요? 처박아 둔 게 아니라. 그럼 뭐예요? 배려예요? 저를 위한 거예요? 민주는 대답하지 못했다. 저는 오늘 하루 종일 여기 혼자 앉아 있었어요. 당신이 딸 결혼식 가는 동안 저는 여기 혼자 있었어요. 아침도 안 먹고 점심도 안 먹고 그냥 앉아서 시계만 봤어요. 지금 식 시작했겠다. 지금 사진 찍겠다. 지금 끝났겠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민주는 고개를 숙였다. 미안해요. 미안하다고 다 해요? 당신 미안하다는 말 너무 쉽게 해요. 진짜 미안하면 이렇게 안 했을 거예요. 저도 어쩔 수 없었어요. 또 어쩔 수 없다고 하네요. 맨날 어쩔 수 없다고만 하네요. 나는 안방으로 들어갔다. 옷장을 열었다. 캐리어를 꺼냈다. 민준이 따라왔다. 뭐해요? 짐 싸요. 나갈 거예요. 어디 가려고요? 어디든. 여기보다는 나을 거예요. 갑자기 왜 이래요? 갑자기가 아니에요. 오늘 결정했어요. 당신이 저를 혼자 두고 갔을 때 옷을 캐리어에 넣기 시작했다. 속옷, 양말, 바지, 블라우스 하나씩 집어서 던졌다. 정리하지 않았다. 그냥 던졌다. 민준이 내 팔을 잡았다. 진정해요. 우리 이야기예요. 나는 팔을 뿌리쳤다. 이야기는 끝났어요. 오늘 아침에 당신이 저를 두고 나갔을 때 제가 잘못했어요. 알아요. 하지만 이렇게까지 할 거 없잖아요. 이렇게까지요? 나는 민준을 똑바로 봤다. 이게 이렇게까지예요? 저는 지금 살려고 떠나는 거예요. 여기 있으면 죽을 것 같아서. 죽다니 무슨. 매일 죽어요. 매일 무시당하고 배제되고 투명인간 취급받으면서. 당신은 몰라요.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옆에 사람이 있는데 더 외로운 게 얼마나 끔찍한지. 민주는 할 말을 잃었다. 나는 계속 짐을 쌌다. 제발 한 번만 더 기회를. 기회요? 나는 웃었다. 4년이 기회였어요. 당신한테, 수진이한테, 저를 가족으로 받아들일 기회. 근데 안 했잖아요. 끝까지 안 했잖아요. 오늘이 증명했어요. 저는 이 가족이 아니에요. 가족이에요. 당신은 제 아내예요. 아내는 결혼식에 같이 가요. 나는 소리쳤다. 아내는 딸의 결혼식에 같이 가서 함께 축복해줘요. 근데 저는 못 갔어요. 당신이 안 데려갔어요. 어떤 의미인지 몰라요? 민주는 벽에 기대섰다. 얼굴이 창백했다. 저도 괴로웠어요. 당신 두고 가는 게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요? 힘들었으면 데려가야죠. 아니면 안 가든가. 근데 당신은 편한 쪽을 택했어요. 딸 기분 맞춰주고 저는 버리고. 버린 게 아니에요. 그럼 뭐예요? 저를 집에 혼자 두고 간 게 뭐예요? 당신을 위한 거였어요. 가서 불편할 것보다 위한 게 아니에요. 나는 캐리어를 닫으며 소리쳤다. 당신을 위한 거였어요. 수진이를 위한 거였어요. 저를 위한 건 단 한 번도 없었어요. 민주는 주저앉듯 침대에 앉았다. 그럼 어떡하라는 거예요? 딸과 아내 사이에서 저는 어떡해요? 선택했어야죠. 제대로. 근데 당신은 딸을 택했어요. 매번. 저는 한 번도 우선순위가 아니었어요. 우선순위가 아니라 상황에 따라. 상황이요? 나는 비웃었다. 상황이 저를 항상 뒤로 밀어냈네요.
캐리어를 침대에서 내렸다. 무거웠다. 민준이 일어나 막아섰다. 제발, 오늘 밤만 자고 가요. 내일 찬찬히 이야기해요. 오늘 밤 여기서 자면 저는 평생 못 떠나요. 알아요. 내일이 되면 또 참을 거예요. 또 이해할 거예요. 그러다가 또 무시당할 거예요. 이제 그만하고 싶어요. 당신 없이 어떻게 살아요? 잘 살 거예요. 수진이 있잖아요. 민수도 있고, 손주들도 있고, 저 없어도 외롭지 않을 거예요. 그게 아니라, 그게 맞아요. 솔직히 인정해요. 당신한테 저는 없어도 되는 사람이에요. 오늘 증명됐잖아요. 민준이 내 앞을 막았다. 비켜요. 나는 차갑게 말했다. 안 비킬 거예요. 비키라고요. 못 보내요. 당신은 제 아내예요. 아내가 아니에요. 저는 그냥 당신 외로움 달래주는 사람이었어요. 필요할 때만 쓰는 사람. 이제 그 역할 그만할 거예요. 민주는 울기 시작했다. 66살 남자가 울었다. 제발 가지 마요. 제가 정말 잘할게요. 수진이한테도 제대로 말할게요. 당신을 존중하라고. 가족으로 대하라고. 늦었어요. 나는 고개를 저었다. 4년이나 기회가 있었어요. 이제는 늦었어요. 민준을 밀쳤다. 힘이 없었지만 민준은 비켰다. 나는 캐리어를 끌고 안방을 나왔다. 거실을 지났다. 현관으로 갔다. 신발을 신었다. 민준이 따라왔다. 연락은 해요. 제발 어디 있는지만이라도 알려줘요. 변호사 통해서 연락할게요. 변호사요? 민준의 얼굴이 굳었다. 이혼하려고요? 네. 이 결혼은 실패했어요. 저는 가족이 될 수 없었어요. 가족이에요. 시간이 지나면. 시간이 지나도 안 돼요. 4년 지났는데도 안 됐잖아요. 10년 지나도 안 될 거예요. 수진이는 절대 저를 받아들이지 않을 거예요. 당신도 딸 편만 들 거예요. 문을 열었다. 밖은 어두웠다. 밤 8시. 나는 뒤돌아보지 않고 나갔다. 여보. 민준이 불렀다. 나는 멈추지 않았다. 엘리베이터를 탔다. 문이 닫혔다. 민준의 모습이 시야에서 사라졌다. 영원히. 엘리베이터가 내려갔다. 거울에 비친 내 모습을 봤다. 60살. 캐리어를 끌고 집을 나온 60살 여자. 초라했다. 하지만 후회하지 않았다. 나는 살기 위해 떠났다. 죽지 않기 위해. 로비에 도착했다. 밖으로 나갔다. 차가운 공기가 얼굴을 때렸다. 5월이었지만 밤은 쌀쌀했다. 나는 택시를 잡았다. 어디 가세요? 기사가 물었다. 나는 친구 혜진이 주소를 말했다. 택시가 출발했다. 아파트가 멀어졌다. 4년 살았던 집이 멀어졌다. 혜진은 놀라며 나를 맞았다. 언니, 무슨 일이야? 나는 말없이 혜진을 안았다. 그리고 울었다. 참았던 눈물이 터졌다. 언니, 울지 마. 들어와. 일단 들어와. 혜진이 나를 끌어안고 집 안으로 데려갔다. 소파에 앉혀놓고 혜진이 물을 가져왔다. 마셔. 진정하고 천천히 말해. 나는 물을 마셨다. 그리고 모든 걸 말했다. 청첩장에서 지워진 이름, 리허설에 가지 못한 일, 결혼식 날 아침 민준의 말, 하루 종일 혼자 집에 있었던 일. 혜진은 들으며 울었다. 언니, 그건 너무 심한 거 아니야? 아무리 그래도 결혼식은. 나도 알아. 근데 어쩔 수 없었어. 수진이가 싫다는데. 수진이가 싫다고 남편이 아내를 안 데려가? 그게 말이 돼? 민준이는 딸밖에 몰라. 나는 항상 뒤였어. 혜진이 내 손을 잡았다. 언니 잘한 거야. 떠나온 거.
거기 있으면 언니 망가져. 나도 봤어. 언니가 점점 어두워지는 거. 웃음도 없어지고. 이제 언니답게 살아. 언니답게? 응. 당당하게. 누구 눈치 안 보고. 그날 밤 나는 혜진네 작은 방에서 잤다. 오랜만에 편하게 잤다. 민준 눈치 볼 필요 없고 수진이 올까 걱정할 필요 없고 그냥 나로 잘 수 있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상쾌했다. 60살의 새 출발이었다. 그로부터 6개월이 지났다. 나는 혼자 산다. 작은 원룸에서 월세지만 내 집이다. 아무도 나를 무시하지 않는다. 아무도 나를 배제하지 않는다. 나는 나로 산다. 이혼은 3달 전에 성립됐다. 민주는 끝까지 이혼하기 싫다고 했다. 변호사를 통해 계속 만나자고 했다. 하지만 나는 거절했다. 재산 분할은 법대로 했다. 위자료는 받지 않았다. 깨끗하게 끝내고 싶었다. 마지막으로 서류에 서명하던 날 민준이 물었다. 정말 후회 없어요? 없어요. 나는 단호하게 대답했다. 저는 이제 저를 위해 살 거예요. 누구 눈치 보지 않고. 민주는 고개를 숙였다. 제가 못난 남편이었어요. 알아요. 이제 가세요. 수진이 어떻게 됐는지 모른다. 신혼여행 잘 다녀왔는지, 행복하게 사는지 알고 싶지 않다. 그건 이제 내 인생이 아니다. 민수도, 강민이도, 서연이도 모두 내 인생에서 사라졌다. 나는 가벼워졌다. 가끔 외롭다. 특히 밤에 혼자 저녁 먹을 때, 텔레비전 볼 때. 하지만 결혼했을 때만큼 외롭지는 않다. 혼자라는 외로움과 배제당하는 외로움은 다르다. 전자는 견딜만하다. 후자는 죽을 것 같다. 요즘은 등산을 다시 시작했다. 혼자 산을 오르며 생각한다. 내가 잘한 걸까? 좀 더 참았어야 했나? 하지만 답은 항상 같다. 나는 잘했다. 떠나온 것이 맞았다. 나를 존중하지 않는 곳에 있으면 안 됐다. 동호회에도 다시 나간다. 새로운 사람들을 만난다. 나와 비슷한 처지의 사람들. 혼자 사는 사람들. 우리는 서로의 외로움을 이해한다. 억지로 가족이 되려 하지 않는다. 그냥 친구로 지낸다. 그게 편하다. 이 이야기를 듣는 당신에게 묻고 싶다. 당신은 지금 어떤 관계에 있는가? 당신은 그 관계에서 존중받고 있는가? 당신은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무시당하고 있지는 않은가? 재혼은 쉽지 않다. 특히 상대방 자식이 있으면 더 어렵다. 자식이 당신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당신은 영원히 이방인이다. 아무리 노력해도 가족이 될 수 없다. 그게 현실이다. 만약 당신이 지금 그런 상황이라면 선택해야 한다. 계속 참고 살 것인가, 아니면 떠날 것인가. 참는다고 해서 상황이 나아지지 않는다. 시간이 지난다고 마법처럼 변하지 않는다. 상대방이 변할 의지가 없다면 영원히 안 변한다. 나는 예순에 떠났다. 늦었다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후회하지 않는다. 60이든 70이든 존중받지 못하는 곳을 떠나는 건 옳다. 나이는 숫자일 뿐이다. 중요한 건 당신이 어떻게 남은 인생을 사느냐다. 가족은 혈연이 아니다. 법적 관계도 아니다. 태도다.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고 아낄 때 가족이다. 그게 없으면 가족이 아니다. 이름만 가족이다. 그런 관계에 매달릴 필요 없다. 당신에게는 떠날 권리가 있다. 다시 시작할 권리가 있다. 혼자서도 행복할 권리가 있다. 아무도 당신을 붙잡을 수 없다. 당신 인생은 당신 것이다. 민준이 마지막으로 보낸 문자가 있다. 3달 전. 미안합니다. 당신이 옳았어요. 제가 잘못했어요. 나는 답장하지 않았다.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 해서 뭐가 달라지나.
나는 이미 떠났다. 새 삶을 시작했다. 수지는 지금도 행복하게 살고 있을 것이다. 민준도 손주를 기다리며 살고 있을 것이다. 그들의 가족에 나는 없다. 하지만 괜찮다. 나도 내 삶이 있다. 나를 존중해주는 사람들이 있다. 그것만으로 충분하다. 당신도 그럴 수 있다. 존중받지 못하는 관계를 끝낼 수 있다. 새로 시작할 수 있다. 혼자서도 행복할 수 있다. 나이는 핑계가 아니다. 두려움도 핑계가 아니다. 중요한 건 용기다. 떠날 용기. 나를 지킬 용기. 나는 그 용기를 냈다. 결혼식 날 혼자 집에 남겨졌을 때, 그날 나는 깨달았다. 이대로 살 수 없다고. 나도 존중받을 자격이 있다고. 그래서 떠났다. 당신도 할 수 있다. 당신은 지금 재혼 가정에서 이방인으로 살고 있지는 않은가? 가족의 이름으로 무시당하고 있지는 않은가? 배우자가 당신보다 자식만 챙기고 있지는 않은가? 그렇다면 물어라. 이게 내가 원하던 삶인가? 이대로 늙어가도 괜찮은가? 대답이 아니오라면 떠나라. 용기를 내라. 60도 70도 늦지 않았다. 혼자가 두렵다면 기억하라. 배제당하는 외로움이 혼자인 외로움보다 100배 더 고통스럽다는 것을. 나는 그걸 배웠다. 당신은 배우지 않아도 된다. 지금 떠나라. 나는 60에 다시 시작했다. 당신도 할 수 있다.